안녕하세요. 슬시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이고요. 늦었지만 2024년에 좋았던 책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의 책이 뭘까? 그 책은 바로 토지입니다. 토지를 이달의 책으로 고르진 않았지만 2024년의 책은 토지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책을 2023년부터 읽기 시작해서 2024년에 다 읽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다시 한번 꼭 읽어봐야겠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시 읽으면 그 얘기가 어떻게 다가올지가 궁금해져서 그런 것도 있어요. 토지는 이제 경남 하동 평사리에 살고 있는 경남 하동 평사리에 살고 있는 최참판댁과 그들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분량이 워낙 어마어마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 속의 배경이 평사리가 아니라 뭐 전주라든가 만주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르게 이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의 뿌리는 경남 하동 평사리라는 마을에 있고 주요 인물들이라고 하면 일단 최참판 댁의 인물들이 있겠죠. 윤씨 부인의 아들인 최치수, 그리고 최치수의 외동딸인 최서희. 이 3대가 가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봉순이, 일상이, 귀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집 바깥에서 일하거나 사는 사람들, 뭐 윤보도 있고 헌복이도 있고 두만이네도 있고 이렇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이 사람들이 그냥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서 점점점점 인물들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이런 긴 장편을 읽을 때의 부담감이라고 한다면 일단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거고 그 분량만큼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까먹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읽다 보면 혹은 읽기 전에 생길 것 같은데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읽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읽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일단 4권까지만 읽는다고 생각해봐라. 4권이 제가 읽었던 책에서 일부에 해당하는 분량인데 그것만 읽고 재미없으면 그만둬도 된다. 근데 그만둘 수가 없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파친코를 읽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전 2권짜리의 장편 소설이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토지랑 좀 느낌이 비슷했어요. 토지가 1945년 8월에 이야기가 끝나는데 파친코는 그보다 더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긴 해요. 이렇게 긴 시간, 수십 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런 스케일이 큰 소설의 재미는 소설 속 인물들이 나이를 먹어가는 걸 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등장인물이 커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걸 보는 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일이더라고요. 진짜로 내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저는 원래는 단편 소설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장편 소설의 재미도 파친코랑 토지를 읽으면서 좀 새롭게 깨닫지 않았나? 등장인물이 한 명이 아니라 주인공이 관계를 맺고 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파친코도 간단하게 언급되긴 하지만 선자의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선자의 손자까지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거든요. 되게 많은 인물들에게 이야기와 시선을 준다는 게 실감이 났는데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꼭꼭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에 기록을 정리하면서 어떤 종류의 책을 읽었는지 이런 것도 간단히 정리해봤는데 제가 작년에는 총 129권을 읽었더라고요. 2024년에는 토지를 13권부터 시작해서 21권까지 다 읽었고 저는 전자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인데 전자책을 60권 읽었고 종이책을 67권 읽었고 작년에 오디오북을 2권 들었습니다. 또 분류를 해보니까 제가 소장하고 있던 책을 24권 읽었고 도서관에서 65권 빌려 읽었고 제가 밀리의 서재를 1년 넘게 구독하고 있는데 작년에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40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장르로 따져보면 소설을 60권 읽었고 비소설을 69권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정리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2024년을 조망하면서 어떤 책이 좋았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계속 생각나는 책이 몇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책들 위주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소설 5권, 비소설 5권 이렇게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우 없는 세계, 백온유 작가님의 장편 소설입니다. 청소년과 한때 청소년이었던 어른이 만나는 이야기예요. 이 책을 읽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웹툰 집이 없어를 정주행해서 봤는데 이 집이 없어도
되게 인기가 많은 웹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따로따로 읽었어도 좋았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읽으니까 뭔가 제 안에서 더 많은 감상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더 남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경우 없는 세계의 주인공 인수는 어느 날 우연히 가출 청소년을 도와주면서 함께 살게 돼요. 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인수에게도 청소년 시기에 가출했던 경험이 있고 그 기억과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지 한여름에도 되게 추워하고 한기를 느끼고 귀신을 보는 그런 경험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인수가 청소년 시절에 겪었던 일이 주요하게 나오는데 뭔가 아동은 딱 봐도 어려 보여서인지 어른들이 보호해줘야 된다는 좀 당연한 분위기가 있다면 중고등학생은 일단 외형이 어른과 비슷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가 난 더 이상 애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인지 어른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들 역시도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임은 맞는 거죠. 사실 청소년들이 어른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호자가 필요한 아이들이고 여전히 가르쳐줘야 할 게 많은 그런 섬세한 시기를 지나는 아이들인데 그런 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 혹은 어른들에게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열악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이 책에 등장하고 자기 나름대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 아이들의 이야기가 되게 안쓰럽거든요. 혹시 집이 없어라는 웹툰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 책도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집이 없어를 못 보셨더라면 집이 없어도 꼭 보시기를. 근데 지금 아마 유료로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 꼭 추천하고 싶은 웹툰이기도 합니다. 집이 없어도 그렇지만 이 경우 없는 세계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어요. 그 책에 좋았던 문장 중 하나.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후회를 곱씹는 일에만 성실히 복무했다. 아무것도 갈구하지 않는 것으로 죄책감을 덜어내고 싶었던 것이다. 삶에 애착을 가지지 않는 소심한 방식으로 사과를 건네고 싶었다. 시드니는 한여름은 지나긴 했는데 아직 여름이긴 하거든요. 바깥에서 아직도 매미가 울고 있어요. 창문을 닫는다고 닫았는데 조금 시끄럽다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짜 올해는 꼭 마이크를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좋았던 책은 유령의 마음으로입니다. 임선우 작가님의 단편집이고요. 일상의 비현실적인 소재가 되게 천연덕스럽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윤성희 작가님의 소설도 그런 이유로 좋아하는데 비슷한 느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래서 이 책에는 나랑 똑같이 생긴 유령이 나타난다거나 나무로 변하는 남자가 있다거나 해파리에 닿으면 해파리로 변하는 그런 세계에서 해파리 잡는 사람으로 일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윙? 싶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쑥 내 일상에 들어오는 혹은 침입하는 사람 존재를 막 맹렬히 거부하거나 또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이야기 방식이 좋았어요. 좋았던 문장은 산은 이제 울지 않고도 푸르른 냄새가 나는구나. 그 냄새를 맡고 있으니 수로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흐르는 물을 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은 기분. 산과 나는 이제 슬픈 마음 없이도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책은 조혜진 작가님의 겨울을 지나가다 입니다. 제가 이 책을 2024년 8월에 읽었습니다. 그때 시드니는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좀 잘 어울렸어요. 한국은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 책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엄마를 보내고 겨울을 통과하면서 봄으로 걸어가는 이야기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엄마가 운영했던 칼국수집에서 엄마가 입었던 옷을 입고 엄마처럼 칼국수를 팔기도 하면서 엄마가 만들어둔 관계, 엄마의 친구라던가 목공소 사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천천히 겨울을 지나가는 이야기인데요. 눈 오는 날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았는데 시드니는 눈이 안 내린다고 좀 단언해서 얘기해도 괜찮을 정도로 안 내리거든요. 제가 시드니에 산지 그래도 좀 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좋았던 문장도 들려드릴게요. 엄마의 일부가 묻혔다. 71년 동안 엄마의 몸 안에 축적된 시간과 지상에는 더 이상 흔적을 남기지 못할 미래의 시간까지 함께 묻혔다. 엄마의 삶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과 인연을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미완성된 역사가, 하지 못한 말과 가보지 못한 곳, 끝내 이루지 못한 일들까지. 미연 부부와 나는 오래오래 묵념했다. 다음 책은 아웃 오브 아프리카, 카렌 블릭센 작가의 소설입니다. 아프리카에 살았던 주인공의 자전적인 이야기인데, 카렌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거대한 커피 농장을 일구면서 사는데, 그곳에서 자기와 같은 문화권에서 온 친구를 사귀기도 하지만 되게 애정을 갖고 만났던 그의 관심사 대부분은 아프리카에서 쭉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에요.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이기도 한데, 카렌의 농장 생활, 어떻게 농장을 경영했는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사랑 이야기가 뒷부분에 좀 나오긴 하는데, 앞부분에는 그런 부족들의 특이한 문화라든가 농장을 드나든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훨씬 재밌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문장 읽어드릴게요. 갑자기 머리 위에서 쏴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키 큰 나무들을 스치는 바람소리지 빗소리가 아니었다. 그 소리가 땅에서 들린다면 관목과 키 큰 풀들 속에서 나는 바람소리지 빗소리가 아니었다. 땅 바로 위에서 살랑거리고 달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옥수수 밭의 바람소리였다. 그 소리는 빗소리와 너무도 흡사해서 번번이 솟고 애타게 기다리는 존재를 연극 속에서 본 것처럼 약간의 만족감까지였지만 그래도 역시 빗소리는 아니었다. 한동안 가뭄이 이어져서 비를 기다리는 장면이었는데, 이제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면 빗소리인가? 하고서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빗소리가 아니라 바람소리였던 거죠. 근데 이런 세세한 묘사가 거기서 직접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다섯 번째 책은 음악소설집입니다. 김애란, 김현수, 윤성희, 은희경, 편혜영, 이렇게 5명의 소설가가 한 편씩 쓴 단편을 모은 책이에요. 프란츠 출판사에서 5명의 소설가에게 음악을 주제로 한 소설을 청한 게 이 책의 시작점이라고 하더라고요. 5작가가 음악이라는 같은 주제로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다루어지는 음악도 되게 다양하고, 당연히 이야기도 다채로워서 읽는 재미가 있었어요. 5작가들 전부 다 좋아하지만 윤성희 작가님, 편혜영 작가님, 이 두 분의 단편이 특히 좋더라고요. 제가 윤성희 작가님을 좋아하는데 책을 안 읽은 지는 좀 되었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이 음악 소설집으로 윤성희 작가님의 소설을 다시 읽었고, 그러면서 맞다, 나 이 작가 소설 되게 좋아했었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윤성희 작가님의 작품을 유령이 많이 나오는 귀여운 느낌의 소설 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여기 단편 자장가도 유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밌었고, 또 여기에도 엄마 얘기가 나오네요. 겨울이 지나가다처럼. 여기는 엄마의 꿈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고등학생 딸의 이야기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편혜영 작가님은 저에게 있어서는 좀 무시무시한 작품을 많이 쓰는 그런 작가의 느낌이 있었어요. 아마 아오이 가든이랑 홀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실린 단편 초록 스웨터는 다른 느낌으로 좋았어요. 근데 여기에도 엄마 얘기가 나오네요. 이제 엄마를 보낸 다음의 이야기인데, 엄마가 다 뜨지 못한 초록 스웨터를 갖고 있던 주인공이 엄마의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면서 엄마를 다시 추억하고, 어떤 사람이 떠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가장 좋았던 문장은 초록 스웨터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그러고 보면 엄마가 내게 슬픔만 남겨두고 간 것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엄마의 손을 마주 잡았을 때의 느낌을 기억했다. 삶에 냉담해질 이유가 많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그 기억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소설 5권을 추천했고요. 이제 비소설 5권을 빠르게 추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릭 리지웨이의 지도 끝의 모험. 이건 제가 작년 초에 읽었던 책이에요. 파타고니아 부사장으로도 유명하신 것 같지만 그의 정체는 산악인입니다. 미국인 최초로 K2 무산소 등정했고 남극 대벽을 최초로 등반하는 등 굵직한 기록을 갖고 있는 모험가예요. 이분이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인생을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의 속성에는 아끼고 지킨다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런 행동이 또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선순환이 담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의 주변인들도 되게 멋진 인물이 많은데, 일단 파타고니아의 창업자로 유명한
이본 쉬나드도 니과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생님은 파타고니아 회사를 기부한 걸로도 유명하죠. 또 노스페이스 창업자인 더글라스 톰킨스라는 분도 닉의 절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요 세 분이 되게 친하셨다고 해요. 저는 노스페이스를 잘 몰랐고 노스페이스가 좋은 브랜드다? 이런 생각을 막 특별히 했던 적은 없었는데 노스페이스 창업자인 더글라스 씨가 개발 위기에 놓인 땅을 사들인 다음에 땅의 국립공원화를 제안하면서 국가에 땅을 기부했다고 해요. 스케일이 남다르죠. 환경보호의 스케일이 남다른데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되게 거창한 일을 해낸 것에도 당연히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생활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행동에 녹여가면서 실천했다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했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려고 한 그 행동이 저한테 정말로 깊은 울림을 줘서 저도 내 자리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꾸준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계속 해주게 만든 책이었어요. 올해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썼던 독서노트를 한 번씩 다시 훑어보면서 아 맞아 이렇게 좋은 책이었지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 하면서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다졌는데 언제 읽어도 좋겠지만 연초에 읽으면 더 좋을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좋았던 문장. 이 책의 저자인 릭이 자기 친구들하고 두 보이즈라는 걸 만들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빈둥거리며 입만 나불대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직접 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보이즈가 무슨 뜻이냐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나불대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사람.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해서 제 독서노트에 옮겨놓기도 했던 문장입니다. 두 번째 책, 시집입니다.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제가 오늘 추천하는 책 중에 유일하게 종이책으로 갖고 있는 책이 아닌가 싶은데 선물 받은 시집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시는 잘 모르고 어렵고 근데 뭔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더 읽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시집을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 딱 하나만 건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되게 좋은 문장이 많았어요.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이라고 해서 그런지 책 제목이 여름에 이 책을 꺼내 읽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올 여름에 까먹지 마시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좋았던 문장이 많은데 짧은 거 하나 읽어볼게요. 실감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달을 찾으려면 밤의 한가운데로 가야 한다는 내게 너는 바다에서만 헤엄칠 수 있는 건 아니라 했고 모든 얼굴에서 성급히 악인을 보는 내게 사랑은 비 온 날 저녁의 풀냄새 같은 거겠지 말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추천. 세 번째 책은 중동 라이벌리즘입니다. 제가 작년에 북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구독했어요. 2023년 연말에 할인 이벤트가 있어서 1년치를 구독하고 2024년 동안 잘 읽었어요. 그걸 구독하면은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 기사와 잡지와 전자책을 전부 다 읽을 수 있는데 제가 북저널리즘의 책에 관심이 많아서 그 책을 읽을 겸 해서 이제 구독을 해서 읽었었는데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할인하면 사서 구독하고 싶었는데 제가 놓친 건지 올해는 할인을 안 해서 구독을 못했습니다. 북저널리즘은 다양한 주제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빠르게 책을 내는 출판사이자 어떻게 보면 콘텐츠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동의 정세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이란과 뭐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왜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중동 관련한 역사 배경을 좀 알고 싶은데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북저널리즘에 중동 관련한 책이 있어서 그렇게 찾아 읽게 됐어요. 제목이 라이벌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에 맞게 여러 조건을 만들어 두고 라이벌로 삼을 만한 두 나라를 배치해서 비교해주는 식으로 사회적, 종교적 그런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딱 하나만 있는 것보다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얘기해 주는 게 아,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라는 걸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그때 막 한창 전쟁 관련 기사를 막 읽어볼 때였는데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전쟁인데 왜 이란이 자꾸 나오지? 레바논은 뭐지? 이란이 왜 중동의 맹주라고 불리지? 이런 질문을 해결하면서 읽기가 좋았어요. 중동의 정세를 알고 싶을 때 계속 두고두고 꺼내보면서 읽으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의 이야기를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좀 시작하는 용도로 읽기 좋은 책이라서 한번 추천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 책, 혼자 점심 먹는 사람을 위한 시집. 이것도 시집이에요. 컨셉이 점심 먹는 사람을 위한
시집이거든요. 시인 인터뷰가 뒤쪽에 실려 있는데 그 질문이 점심이랑 관련된 질문인 것도 재밌었어요.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일기를 좋아해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아하지만 남의 일기 읽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에 일기가 들어간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책들을 읽기 위해서 열심히 일기 제목의 책을 정리해두고 있고 제목에 일기가 들어간 그런 책을 쓰고 싶다고도 생각하는데 이 시집에 일기가 들어가는 시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은 김승일 시인의 만나서 시쓰기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어차피 일기라는 것이 손바닥을 어떻게 뒤집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남이 열심히 쓴 일기를 읽는 것이 그렇게 좋다. 이 부분 읽고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라고 좀 납득하게 됐다고 해야 할까요?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달라질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고 그 변화를 민망할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적어놓는 것이 일기다. 그 뒤집은 마음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일기다. 그래서 내가 일기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제 안에 의문을 다른 사람이 써놓은 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 시집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마스다 미리의 미우라 씨의 친구입니다. 마스다 미리 좋아하시는 분 많겠죠? 저도 만화를 좋아해서인지 마스다 미리의 책도 좋아하고 거의 다 읽었는데 숫장 시리즈도 재밌게 봤지만 이 책, 미우라 씨의 친구는 그 숫장 시리즈랑은 좀 결이 다른 느낌이에요. 미우라 씨가 새로 사귄 친구가 주로 등장하지만 여러 모습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친구의 조각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작지만 여러 개의 반전 요소가 있는 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줄거리 소개를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읽고 나면 나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라면 그 친구랑 이렇게 했을 때 후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나라면 친구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책이에요. 친구 관계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뭔가 해답이 있는 책은 아니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계속 친구와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은 명쾌한 해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만의 답을 찾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2024년에 재밌게 읽은 책 10권과 2024년의 책 토지를 간단하게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2024년 최애 책은 무엇이었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재밌게 읽고 댓글 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뭐 듣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